김건희 여사가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제 받게 되는데 원래 영장 심사 받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대기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네. 하게 되는데 그거를 남부구치소로 이렇게 옮기는 그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네. 부부를 같은 데다 수감하지 않으려고 네. 일부러 좀 떨어뜨린 거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네. 있는데 자 내일 구속심사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일단은 그 서울구치소와 예. 남부구치소를 자주 가는 변호사입니다. 예. 사건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서울구치소 앞에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예. 또는 반대하는 그 시위나 집회가 신고가 엄청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현수막도 엄청나게 되어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쌍욕으로 막 현수막이 막 붙여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남부구치소는 그 앞에서 시위나 집회하는 게 없어요. 그러겠죠. 사실 그 지금 서부지법 그 폭동 사건이라고 불려졌던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여러 청년들이 다 남부구치소에 다 그 수감돼 있거든요. 예. 근데 남부구치소 앞은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뭐 풀려난 사람도 지금 있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도 서울구치소에 오면 이게 통제가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해서 남부구치소로 그나마 좀 가까운 남부구치소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고 영장 심사 후에 대기 장소가 구치소에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 구치소가 가까이 없으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뭐 청에 있어도 되고 그냥 도주하지 않을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뭐 단시간에 나오지 않고 적어도 한 새벽 지나서 나올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로 이동을 하는 거고 남부구치소에 일단은 그 대기는 거기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저는 이게 구속영장 자체가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아니 구속영장을 친다는 얘기는 이게 기본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 구속영장을 보통 시키는 거고 네. 아니면 조사에 불응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을 치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조사도 잘 받고 있고 네. 거기다가 이 사안 자체가 증거인멸을 할 수 없는 게 이미 옛날 일들이잖아요. 네. 벌써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10년도 훨씬 넘은 그런 일들이고 네. 거기다 도주를 남편이 지금 구속돼서 구치소 안에 있는데 네. 도주를 할까요? 이건 거의 그러니까요. 불가능한 그런 예. 얘기인데 왜 구속영장을 치는지 일단은 이 사건은 그 이미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제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주장을 일단 말씀드릴 건데 법률적인 판단은 넘어섰고 오로지 정치적인 그 의미만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미한다 하더라도 가족 간에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한 2명이나 3명, 그러니까 부부를 다 구속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조국 정경심도 그랬고. 네네. 근데 지금 부부 2명 다 한 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수감돼 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고려가 그 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정치적 고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주장을 게 하고 있죠. 노트북에 대해서 그 지운 자료가 많다, 지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잖아요. 네네. 그거는 앞으로 있을 증거를 인멸할 우려인 거지. 현재 있을 뭐 사안에 대해서 뭐 인멸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인멸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그 영장실질심사 주장을 합니다. 인멸할 증거조차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단은 검찰의 주장은 그러하고 변호인들이 반대 주장을 펼 것이라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이게 약간 좀 소설 같은데 저도 보도로 봤는데 어떤 건설사가 있는데 그 건설사 그 목걸이 관련해서 그 무슨 반클리프 목걸이인가 무슨 목걸이 관련해서 서희건설 얘기하시는 거네요. 서희건설입니다. 구매 명단을 봤더니 건설사 관련자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서희건설의 그 사위가 총리실에서 근무를 한다. 총리실 무슨 비서실로 채용이 됐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있다고 본인들은 본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면 이거 소설이죠.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울대 업대 나왔어요. 저는 안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연결을 꼽자면 뭐 어디 건설사에 친척이 들어갔다. 근데 명단에 건설사 임원이 나왔네. 아니 이런 식으로 짜맞추자면 대한민국 그 뭐 국회나 혹은 뭐 대통령실이나 뭐 국무총리실이나 안 짜맞춰지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다 연결 항맥, 뭐 혼맥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근데 그게 연결돼 있다고 보고 영장을 지금 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구체적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막 목걸이를 사준 대가로 우리 사위를 거기 뭐 보내라. 근데 목걸이를 그 건설사가 나온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걸이를 그 건설사가 사줬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 예. 무슨 목걸이 관련된 명단에 건설사 임원이 발견됐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뭐 계좌 기록, 통신 기록, 영상 기록 이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짜맞추기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영장을 대뜸 범죄 혐의성이 있다고 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강제 구인을 하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방문 조사하고 뭐 재판이야 골석 재판하면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또 다 지방선거하고 연결됐다는 그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신주기. 지금 구치소에 있는 분이 네. 법원이나 혹은 특검에 출석을 하려고 하면은 이 포승줄에 묶여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장면을 갖다가 TV나 뭐 아니면 기자들한테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사진이 보도에 나올 수 있게끔 네. 그걸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다. 네. 그걸 통해서 완전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우파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뭐 만약에 김문수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통하고 같이 다 이 범죄 집단이야 이런 논리를 만들려고 그런 네.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이제까지 나온 어떠한 사진이나 그림에도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난번에 보석으로 나왔을 때도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이지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침울해 있던가 예. 포승줄에 묶여 있던가 수갑을 차던가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형의 수용자에 관한 그 집행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법정에 출석할 때 옷을 갈아입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안전상의 그 이유라 그래서 강제로 묶고 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서 거부하거나 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그 정치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법률적인 얘기는 다 벗어났어요. 다 정치적인 그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도 시간을 굉장히 끌면서 검사가 추가 증거 내고 특검에서 나왔다고 또 특검이 추가 증거 내고 이러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충분히 뭐 공판을 뭐 20몇 차 공판까지 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끌고 추가 기소하면서 6개월씩 늘려가면서 계속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또 그 재판부가 걸석 재판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의 힘없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는 좀 힘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특검이나 민주당의 계획이 좀 틀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그 뭔가 망신주기나 뭐 뒤집어 씌우기 하는 전략은 좀 틀어질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 걸석 재판으로 진행을 하면 그 가능합니다. 변호인들이 접견을 가가지고 변호인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가서 피고인의 의견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명확히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이화영 재판부에서 변호인들끼리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화영이 맞나요? 그 이재명 관련 재판인데 그 방청석에서 와이프가 정신 차려. 그 이화영 맞죠? 예. 그러니까 변호인 이화영이 얘기가 달라진 거죠 이제. 네네. 예, 출석해서 조사받다 얘기가 달라져가지고 정신 차려 막 했던 와이프가 이러한 얘기는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 민주진영에서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분들께서는 그러한 우려는 좀 없을 것이고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증거 검토를 꼼꼼히 해서 충분히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사실은 법과 원칙에는 맞긴 한데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나 혹은 피고인이 해외에 있던가 예. 혹은 소재가 탐지되지 않던가 이럴 경우에는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막 재판부에서 그런 그 얘기는 해줍니다. 뭐냐면 걸석 재판으로 진행됐을 때 피고인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예. 그거는 피고인이 감내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 언지를 하겠죠. 줍니다. 예.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언지를 주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특검의 수사 방향 자체가 너무나 그 바르지 않다. 기소가 증거 목록 자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예. 강인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진영에서 왈가왈부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댓글창에서 지금 마카롱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이제 당뇨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그 안과 치료를 계속 좀 받으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수감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지금 안과 치료를 못 받으신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병원에 원래 이제 진료받던 병원에 가서 네. 좀 안과 진료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대병원 토원 치료를 막았다고 그럽니다. 아. 그러면서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게 서울구치소의 관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인데 제가 서울구치소를 물론 저는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뭐 예술의 전당 지나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거리는데 예, 예. 그 주변에 그 특별한 병원이 좀 뭐가 있을까? 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다니고 있던 병원이 있으면 형의 예. 수용자 아까 그 형의 수용자 및 그 집행에 실명의 관한 가능성이 있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보면 예. 이러한 그 치료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좀 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서울구치소에서 근데 그러한 아까 그 법률이 다 구치소장이 허가를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 구치소장의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권한이 예, 있는 예. 건가요? 구치소장이 할 수도 있다. 뭐 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특검이 구치소장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치소장에 대해서 지금 뭐 따로 조사를 하겠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치소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해주다가 자칫 특혜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구치소 직원분들께서 또 다른 공직자분들도 네. 기존에 계속 해왔던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이죠.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처럼 누군가에게 다른 재소자에게 해왔던 거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른 재소자들이 서울대학병원이나 뭐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권적인 그 차원에서 예. 눈과 관련돼 있는 건데 이거 앞으로 생활과 굉장히 직결된 문제인 건데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잘못된다고 하면 구치소가 오히려 더 책임을 질 상황이 생길 수가 그러니까 있기 만약에 때문에 구치소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질병이 굉장히 악화돼서 뭔가 신체적인 결손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라에서 변상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지 맞습니다. 않나요? 예, 그리고 약간 그 교도소나 구치소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네. 거기 안에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안에도 의료과가 다 있습니다. 네네.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주다가 그 안에 의사가 한 다음 주면 진짜로 생사를 가르겠는데 그때 내보내줘요.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 나가가지고 치료받다가 죽는 사람들은 있을지언정 그 안에서는 사실 사건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의료인의 그 안에 있는 의료인의 판단이긴 한데 인권적으로 보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마카롱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과자 독재자님 후원 감사드리겠고요. 자, 다음 주제 좀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 대한민국의 군대가 지금 45만까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이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한미군은 지금 현재 곧 어떻게 보면 재배치될 것 같다. 네. 숫자보다는 뭐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재배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 주한미군이 재배치돼서 만약에 대만의 유사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제 파병이 된다든가 네. 출동을 하게 되면 한국에 이제 그만큼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군이 겨우 45만밖에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45만 한국군 갖고 이게 지금 안 보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확히 뭐 몇만에서 몇만 감축이다, 인력을 예. 늘린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카파빌리티 어버브 넘버스라 그래가지고 예. 숫자보다는 능력이다. 이건 뭐냐? 숫자를 약간 줄이겠다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닌가? 예. 라는 그러한 좀 암시가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그 국방 인력도 국방개혁 2020 문재인 정부가 시행을 해가지고 예. 군 개월 수도 감축을 하고 그렇죠. 예, 군대에서 한 17개의 사단에서 그러니까 그 연쇄적으로 다 보병 사단 또 기계화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체를 시켰는데 17개 사단이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5만 명의 병력만 갖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전쟁이 발생할 시에 대한민국이나 한반도 땅덩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필요한 병력이 50만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서 지금 5만 명이 채 못 미치는데 주한미군조차도 지금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숫자보다는 능력이다라고 해서 이 숫자의 변동을 암시한가 이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대한민국의 군 전문가들과 정부가 굉장히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저기 지금 중국 위협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네. 저에게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중국의 서해 활동은 과거 남중국해 상황과 섬뜩할 만큼 닮았다라는 것인데 저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서해안에 콘크리트를 붓고 막 다 설치하고 있는데 예, 이게 예. 서남쪽입니다. 서남쪽에. 그러니까 평택의 일직선 거리에는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서남쪽에 목포 뭐 앞바다 요쪽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암시를 준 것 같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북한은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가고 있으면 그 통통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 그냥 팔만 뻗었다가 큰일 수업 나는 자르는 거거든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이 북한이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저 중국에 저런 걸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취임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과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의 정세를 살펴보고 나서 아니 이거 북한이 이렇게 위험한 나라가 바로 옆에 있고 아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 서해에 근접하면서 그 이지지라 FEG라 그래서 거기 공동 구역에 와가지고 시멘트를 들이비우면서 남중국해 상황이 그런 다음에 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그 약간 섬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한 발자국 나가자면 북한이 뭐 국내에 지금 그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 섬도 매입하고 있고 용산 쪽에도 매입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 정부는 가만히 있냐? 왜 그 확성기를 북한 대북 확성기를 그 치우고 또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왜 가만히 있냐라고 하면서 아니 이럴 거면 우리도 숫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이러한 굉장히 그 위험한 암시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 사령관이 주는 암시와 메시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먹고 정부가 작전을 짜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 대해 사실은 뭐 우리가 핵 운영 계획이나 뭐 전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히려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아 그래? 그러면 나가. 그러면 나가. 그러면서 지금 관세 협상이 8월 25일 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럼 나가라고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방위비 관련된 주장을 하는 건데 방위비 안 줄 테니까 나가 하면서 전작권에 대해서 다 우리가 갖고 올게 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양상을 보일까봐 그게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그 좌파들 쪽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도 가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 주한미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뭐 동아태 이쪽 전력을 갖다가 다 강화하는 네. 핵심 전력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럼 우리나라만 지켜주는 게 아니네. 너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반도에 주둔을 하면서 다른 곳에 너희들이 필요한 곳에 작전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너희한테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오히려 그런 식의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이 방위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좀 합니다. 방위비라는 게 뭐 방위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하면 그 100만 원을 미국에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우리나라에 평택 오산기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기지가 있지만 그 우리나라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 그 카투사나 예. 또 거기 출퇴근하는 급식 조리사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군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있어요. 네. 그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 사용하는 뭐 각종 장비 이러한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위비라는 게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쓰는 그 비용이에요. 근데 그게 국방비 중에서 뭐 그 미국 서류상에는 미국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되어 있겠죠. 근데 그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공장을 차려요. 서류상은 우리나라 기업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전액이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공장에 출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인건비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식한 발언이고 지금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 뭐 완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 국가 동맹이라는 거는 서로 대가 없이 서로를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면 우리가 간다. 또 우리나라 본토가 공격당하면 미국이 온다. 이게 동맹이고 이것인데 서로 상호간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방위비 이거 그 약간 어학적으로 방위비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다
단어를 좀 다른 단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단어로. 예, 방위비라고 하니까 마치 미국이 우리나라를 다 지켜주고 우리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둔비라는 말도 씁니다. 뭐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던가 뭐 약간 다른 용어, 야, 정치는 이제 용어 싸움이거든요. 예. 용어 싸움이기 때문에 방위비 말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단어 호환을 다른 단어를 좀 정치권에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그 8일 날 저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가 바빠서 그런지 뭐 특출난 오늘 사면 때문에 뭐 오늘은 임시 이슈가 국무회의를 다른 쪽에 그렇지 지금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뭐 특출난 뭐 그 얘기는 없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다. 8월 25일 관세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네. 당장 이제 8월 25일에 한미 정상이 미국에서 이제 만나게 된다면 바로 이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의제거든요. 네. 바로 이 한미 주한 미군에 대한 그 어떤 전작권이든지 주둔비든지 뭐든지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뭐 갑자기 중국이 곤란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소리는 설마 안 하겠죠. 예. 뭐 모릅니다. 이 정부는 그 예. 설마라는 말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설마라는 게안 설마 된다. 이런 법이 나오겠어요? 근데 어. 그런 법이 나왔고, 예. 설마 광복절을 앞두고 윤미향을 사면하겠어요? 윤미향을 사면했고, 지금 설마라는 말을 못 하고. 근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당장 8월 15일에 있는 뭐 국민 임명식, 국민 취임식, 예. 오로지 그 행사만을 생각할 겁니다. 예, 이게 예. 약간 북한식 정치거든요. 국민들은 여러 가지 국내에 굶어 죽고 사안이 많은데 오로지 그 수령을 위해서 엄청난 큰 행사를 하잖아요. 지금 그 광화문에서 대통령이 취임식이나 임명식 행사를 할 때입니까? 민생 회복 지원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6% 이상이 떨어졌어요. 예. 민생 회복 지원금을 안 풀어줬으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 광화문 행사에 대해서 보이콧을 한다 그랬거든요. 예. 보이콧을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어떠한 그 정식 절차에 있는 취임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본인들만의 행사를 따로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김어준이 행사를 했으니 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하여튼간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보는데 이재명의 뜻대로 지금 현재 정치판은 굴러가지는 않는 거는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이재명의 생각대로 됐으면 조국이 절대로 풀려날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러나 조국도 풀려나 버렸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도 이재명의 뜻대로 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참 세상은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딱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또 주요 이슈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